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구축함의 위력은 중국과 일본의 군사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지스 시스템과 최신 무기 기술을 갖춘 첨단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의 도입으로 한국은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함선은 먼 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 레이더 및 미사일 시스템과 함께 견고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정조대왕함의 등장은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군사 균형을 변화시켜 이웃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66기동함대의 핵심 축으로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정조대왕함의 실무장 사격 능력이 공개되자 상상 그 이상의 성능에 중국과 일본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정조대왕함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어떻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인지 최근 공개된 정조대왕함의 실제 사격 장면입니다. 이번 실무장 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이뤄졌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고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냈습니다. 타깃이 될 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고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핵심은 CIWS가 힘을 발휘하기 전 적이 정조대왕함의 방어체계를 먼저 소멸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5인치 함포입니다. 함정의 방어수단이자 다양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군함에 최적화된 수만능의 함포라 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타깃을 정밀 조준한 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날 60발의 포탄이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무장 사격에서 정조대왕함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5인치 함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관포까지 상상 그 이상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은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조만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한국 해군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해룡 미사일을 필두로 공격형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방어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전략 구조가 공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체계 이렇게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킬체인은 대한민국 국토가 적성국들에 의해 공격을 당할 경우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명백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킬체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적의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등 원거리 대량살 상무기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친서방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사실상 미국의 방어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전장은 방어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발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때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적성국이 우리 국토를 공격할 경우 응징보복에 나서는 대량 응징보복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축 체계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것이라 최신 방산 무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한국형 삼축 체계의 최신화에 가장 선봉에 서는 방산 무기가 바로 한국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조대왕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해군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에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적보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선제 타격 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함정입니다. 그동안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초의 이지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을 구매할 당시 한국은 원가 절감을 위해 미국, 일본과 공동구매를 했고 4천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안심시켜야 하는 국제 정세상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종대왕함에는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더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전장 170M, 전폭 21.4M, 경하 배수량은 8,200톤입니다. 정조대왕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깊숙이 분석해보면, 첫째, 탄도 미사일 요격 5.1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SM-3, SM-6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24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운용할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가 곧 구축함의 전투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구축함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성능 레이더가 있어야 하는데요. 정조대왕함은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주해군 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레이더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마 일형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이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내륙에서 ICBM을 발사했을 경우 정조대왕함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이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전투 영역에서 우리 군의 시야를 넓혀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중국 해군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55형 구축함은 추정 배수량만 13,000톤, HPJ-38 130 함포 1문, HQ-10 24연장 SAM 발사기 1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112세를 탑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이라고 판단합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것을 치중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55형 구축함의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346B형 레이더 4개를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위상 레이더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성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VLS를 무려 112셀이나 탑재하고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14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조대왕함에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고도화된 자동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300여 명이 필요했지만 정조대왕함에는 200여 명의 승조원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막강한 화력으로 중무장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에는 127함포 1문을 탑재했으며 함수에 한국형 수직발사기 16셀, MK41 수직발사기 32셀, 한미에 MK41 수직발사기 16셀, 새롭게 설계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LVS 2 수직발사기 24셀을 합해 총 88셀의 수직 발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LVS 2 수직 발사기를 탑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4100km의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LSAM-IL-SAM이 함대공 버전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공 단거리 함대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 3홍상어 대잠 로켓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함대 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SM-EMR 블라크 3함대공 미사일과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SM-6는 최대 고도와 사거리에 있어 기존 SM-EMR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SM-2 미사일이 24km 이내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정조대왕함은 이제 1534km 고고도 직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요격 미사일은 함선의 유도빔 조사기로 조준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라 수평선 밖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고 유도빔 조사기보다 많은 수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이 탑재한 SM-6 미사일은
능동 레이저 유도 ARH 방식을 사용해 많은 수의 타겟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 안에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 해성2와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해룡이 탑재됩니다.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에는 3탄형 탄두가 들어있는데요. 탄두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2개 규모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룡 미사일은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똑똑해졌는데요. 임무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 이동하는 목표물을 실시간 파악 후 공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상향 평준화된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고난도 구축함을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대지대함, 대공대잠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발군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세종대왕함을 건조할 시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을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노력, 즉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국산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관계 토선 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을 올해 하반기에 해군 인도할 예정이며 이미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마 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 번째 3형통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수식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국 주요 관계자 외에도 캐나다, 호주, 페루 등 9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를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온 정부 인사 및 군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수식 후 신체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현재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 즉 잠수함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 6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함정 4척의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HD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에 보여준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뜨거운 관심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적기에 납품 기일을 맞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 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보려고 달려온 HD 현대중공업의 신체호함은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입니다. 신체호함은 최신 연료전지와 납축전지 추진체계,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 등이 적용돼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 생존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 소나함 파탐지기 체계 등 주요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신체호함은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체계에 탑재된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운용하는 해상 기반 수중킬 CHAIN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9개국 고위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군함은 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말합니다. 한국은 2007년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이래 2010년 율곡 2함, 2012년 서해류 성룡함이 취업해 해군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고
2022년에는 정조대왕암 진수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섰고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10여 년 동안 울산급 호위함 배치 2 선도함인 충남함,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KDDX 기본 설계까지 수행한 국보급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강조할 만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한다고 평가받는 반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 기간은 1년 가까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역수출의 기회까지 넘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 페루로부터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잠수함 23척을 도입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와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한국 잠수함 장보고 3배치 이의 개조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 등이 우리 방산 업체들이 함정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초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가의 자존심을 내건 잠수함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의 무대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만재 배수량 2455T의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싸움은 한일 간의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적게는 60조 원, 많게는 8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영향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척당 구입 비용은 2조 3조 원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이 최대 8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처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진 데다 러시아와 중국에 점증하는 해상 위협과 이에 따른 대응력 확보가 필요해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3000T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급 배치 1번함으로 지난 2021년 취역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번함이 취역하고 곧이어 2번함이 진수된 타이게이급은 소류급 후계 잠수함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최신 공격 잠수함입니다. 길이 84.5m, 너비 9.1m, 흘수 10.4m, 기준 배수량은 약 3000T로 소류급 2950T보다 100T가량 무겁습니다. 533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89형 어뢰의 개량형인 18형 중어뢰와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합니다. 캐나다에 이어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일전은 뜨겁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형 범용 호위함은 해외 모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업체 모델이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후보 모델은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에미 KO A200입니다. 군함 11척을 구매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약 9조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4개국 호위함 모델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한 성능 갖춘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2파전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 충남급은 한 척에 4천억 원, 일본 모가미급은 한 척에 약 4,4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두 모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충남급은 만재 배수량 4,300T급 호위함으로 한국 해군 해역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입니다.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16쓸 규모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정숙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T급 호위함에 해상자위대 2성급 전투함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로 불리는 FCS-3호의 염가형 모델 OPY-E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성급 전투함보다 전체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호주가 중시하는 대잠 센서의 성능만 놓고 보면 멀티스태틱 기술을 도입한 모가미급이 충남급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모가미급이 충남급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현지 업체와 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 경험 등에서 일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우수한 커리어를 갖췄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수출형 전투함은 이미 필리핀호세 리잘급과 한국산 전투함이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아주 짧은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잠수함 건조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스페인이 파격적 조건으로 출혈 경쟁에 뛰어들거나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국의 전투함을 호주가 외면한다면 그건 호주 해군의 크나큰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주전,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상반된 보도가 나와 전세계 방산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방산시장에서 급부상하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유럽 내에서는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프랑스를 왕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만 내고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분담금을 적게 내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들은 결국 분담금을 다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저 정도 돈만 받고 최소한의 기술만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고 KF-21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기를 계약해서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라팔 전투기에 이어 2,000톤급 잠수함 2척까지 주문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집트에 미라주 전투기를 팔면서도 80%가 넘는 대출을 내주었는데 인도네시아의 라팔을 판매할 때도 프랑스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옹가 프랑스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정치자금 확보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한국의 KF-21을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KF-210I 개발 완료되기 전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통해 F-35를 구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전투기 수요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의 공대지, 공대함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블로기가 실전 배치되는 2028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KF-21 보라매와 시장이 겹칠 수 있는 나라들을 공략하여 먼저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라팔은 한국과 싱가포르, 브라질, 모로코 등에서 수주 경쟁에서 연이어 실패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랑스 전투기라고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라팔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F-35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산 전투기 주문이 밀려받기 힘들자 많은 나라들이 라팔 전투기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팔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UAE, 인도네시아와
280여 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인 크로아티아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얼마 전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대신 독일 무기를 채택했는데 프랑스가 주도해서 한국산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4일 한국의 KF-21 첫 난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매우 순조롭게 보였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초도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을 지적하고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연동 시험 결과를 보고 추가 양산을 결정하다는데 이는 역량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F-35 프로그램에 빛이 보면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도네시아도 방위산업 및 기술 습득 기회를 걷어차고 약 8억 달러를 연체하면서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국도 마땅찮은데 한국의 매력적인 기술적, 산업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UAE는 참가를 부인했고 친유럽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 군사매체는 나름 객관적인 보도인양 썼지만 이 보도 안에는 프랑스의 검은 욕망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이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FA-55PL에 대해서 KAI 신동학 상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동학 상무는 KAI는 향후 10년 동안 유럽 지역에 약 200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고 유럽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폴란드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 마케팅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24는 신동학 상무에게 KF-21의 국제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기에 폴란드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신동학 상무는 글로벌 다목적 전투기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3.300명 HF-ORCAST 인터내셔널 2023 기준으로 예상되며 KAI는 약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개발 진행과 뛰어난 용량 확장 능력으로 많은 해외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한 고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폴란드 공군이 현재 추가 편대를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폴란드의 KF-21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우리가 내겠다며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떠나면 UAE 폴란드도 KF-21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KF-21에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도 이미 한국의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장 KF-21 잠재 수출국은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로 이들은 라팔 수출 대상과 겹칩니다. 이에 지금 프랑스는 한국의 KF-21을 깎아내리고 라팔 시장을 더욱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달리 KF-21은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산 전투기와 완벽히 호환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면 이 또한 수출에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이 5세대, 6세대까지 개발 계획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짜놓은 것 또한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지금 라팔을 신나게 팔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라팔 수출과 개발에만 골몰하자 독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전부터 전차와 전투기 등 공동 개발에서 여러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차세대 전투기, 전차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왔고 이는 개발 지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KF-21의 개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한국의 개발 속도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기에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그 못지않게 수혜를 입은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유럽 국가들에게는 유럽 내에서만 무기를 사라고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는 듯한 압박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무기를 사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게 말하면서 새로운 탄약 공장에서 앞으로 월 4,000발에서 5,000발 사이의 155포탄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탄약 공장을 직접 찾아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55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싱턴 포스트 W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승낙만 있다면 41일 안에 155포탄 33만 발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 정부에 교섭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꿈꾸는 포탄 생산량의 6배가 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프랑스가 뭐라 해도 유럽이 앞으로도 한국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프랑스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송, 현지에 맞춘 다양한 옵션 등을 무기로 세계 무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유럽 안에서 무기를 사자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확장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빠르게 무기를 사야 하는 국가들은 그럼에도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10조 원을 쏟아부었던 일본이 갑자기 SK하이닉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와 화제입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들 공장에서 대신 생산하라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일본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예상보다 빨리 건설돼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떠 있어야 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자국 기업이 초토화 상황에 놓이자 기시다 내각은 최악의 평가로 치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유치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이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5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3년이나 앞당겨 공사를 마친 것인데 365일 24시간 폴로 공사를 진행해 건설을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 수준인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올해 말부터 카메라, 자동차 등에 쓰일 1228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이 3나노임을 고려하면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 반도체 공정이 40나노에서 멈춰 있기에 TSMC 공장 가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나노는 TSMC가 15년 전인 2008년에 도입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산 개시와 동시에 6나노급 2공장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1공장 건설에 투입된 70억 달러에 더해 총 20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6나노급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SMC의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1,700명 직원 중 대만 주재원이 400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로는 10년간 17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반응에는 이에 대한 자긍심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시다 지지율은 내각 퇴진 수준인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1%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나 통일교와의 유착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부진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TSMC 공장이 일본에 빠르게 건설됐어도 이는 대만 기업일 뿐 자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진행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잡겠다던 키옥시아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SK하이닉스에 협업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에 대해 SK하이닉스의 동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낸드 플래시 생산시설 이용이라는 당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연계 방침은 지난달부터 일본 언론에서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인들은 크게 반발했는데 일본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2018년에 4조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의결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1조 3천억 원이 있습니다. 의결권 지분율이 15%라 SK하이닉스 동의가 없다면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 WD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이닉스는 현재까지 이들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 3위인 WD 16%와 4위인 키옥시아 14%가 합쳐지면 2위인 SK하이닉스 20%를 크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있었던 반도체 대전 2023 현장에서 양사의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키옥시아와 WD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멈춰선 것도 SK하이닉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키옥시아의 이 같은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업황 악화로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키옥시아 경영진은 WD와의 통합을 경영 재건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양사는 공동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 일본 미에현과 이와테현의 플래시 메모리 공장에 공동으로 7,200억엔을 분담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내년 9월부터 8세대, 9세대로 불리는 최첨단 낸드 메모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해당 공장에 2,300억엔이 넘는 보조금을 계획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의욕이 고조된 상태라며 당분간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근거 없는 소식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차후 제안을 받는다면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투자 손실 축소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작년에 2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SK하이닉스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은 1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영업 외 손실 2조 2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200억 원 손실과 합하면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투자지분 재평가는 실제 현금 유출입을 일으키진 않지만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키옥시아의 작년 적자는 전신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발족 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손실입니다.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 대부분은 6세대에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200단 이상 8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서두른 것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키옥시아는 반도체 불황으로 연기된 미에현 공장 설비 투자를 최첨단 제품 양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6세대 생산을 계획했지만 가동이 늦어져 경쟁력을 잃었고 다급하게 8세대로 전환해 내년 이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8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상장을 시도하거나 합병에 나설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상장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기업 가치가 낮게 설정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활에 적극적입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각오인데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에서 최근 6% 수준까지 떨어지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메모리 시장에서 10위권에 상당수 들었지만 지금은 일본 기업들의 명단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최첨단 3D 낸드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삼성전자가 2013년 선보였던 기술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셀을 수직 구조로 적층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차원 공간에 구멍을 뚫어 각 층을 연결하는 비낸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2년만 뒤처져도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기술 선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DDR5 등 첨단 D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하이닉스의 작년 해당 분야 매출액은 각각 5배, 4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낸드 시장 회복은 D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동하면 업황 반등은 더 늦어져
일본 업체들은 서둘러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낸드만 생산하는 키옥시아와 WD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낸드는 디램에 비해 기술 부가가치나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키옥시아와 WD는 이미 기술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흔히 112가 안 되는 구조로 통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낮은 기업끼리 뭉쳐봐야 갑자기 삼성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낸드 시장 2위에 오랜 기간 군림했던 일본 키옥시아는 이번에 SK하이닉스는 물론 WD에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점유율도 지난 2분기 16%에서 14%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30단 이상 제품을 양산하는 반면 키옥시아는 여전히 162단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력은 96단과 112단인 구형 제품입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마이크론도 이미 종산한 지 오래인 것들입니다. 디램과 낸드를 모두 다루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불황에 버틸 여력이 더 커졌고 적자를 감내하는 동시에 투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생존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키옥시아가 자존심을 접고 SK하이닉스에게 자신들 공장에서 3D 낸드를 생산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받아들일 경우 WD와의 합병 논의를 제기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 없이도 3D 낸드 생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3D 낸드 기술을 확보하려는 키옥시아에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미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최고층인 321단 4D 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성능으로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낸드 1000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개발의 핵심은 비용 대비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인데 과거 2D 3D 낸드에 이어 4D 낸드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달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낸드 플래시 포럼에서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락한 배경의 낸드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중국 현지 생산 라인 리스크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델, 키옥시아, YMT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3D 낸드 기술 및 400단대 낸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 낸드 수출 비중의 8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낸드는 스마트폰, PC 등 IT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데 중국 IT 기업들이 낸드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적용된 고성능 IT 기기가 출시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낸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낸드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술에서 앞서버린 한국이 그 과실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8조 원대 적자에서 올해 10조 원대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무려 16조 원 이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어 올랐는데 이는 내년 실적 증가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현재는 키옥시아의 합병을 승인해 경쟁자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 마이크론에 최종 인수될 우려도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를 함께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디램 제조업체 엘피다도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경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